스티브는 ADHD 증후군과 애착 결핍을 앓고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힘들어 쉽게 흥분하고 난폭해지기 일쑤죠. 격리시설에서 큰 사고를 치고 쫓겨나 그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엄마 디안이 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Puis ça, là, ça commence par le respect mutuel, c'est mon chum. Fait que des fuck you, on en veut pas, tu compris ça? J'en veux pas des fuck you. 하지만 설상가상 해고를 당하는 디안. Fait que si toi, ton gars t'en plein puis que tu peux plus te pointer, ramasse tes clics puis tes claques puis sayonara, ma gadaille. 둘은 행복을 꿈꾸지만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불안정한 아들을 돌보는 일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이때 이웃집 여인 카일라와 만나게 되고 세 사람이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스티브와 디아는 각자의 안정을 찾아가고 그 안에서 카일라의 삶도 조금씩 환해지는데요. 어느 날 과거 스티브가 벌인 일로 통보되는 어마어마한 배상금 청구. Vous avez été mise en demeure, madame. 수습은 이번에도 디안의 몫입니다. 해결을 위해 법률 전문가인 폴과의 데이트에 나서는 두 사람. 엄마에 대한 애착으로 똘똘 뭉친 스티브는 경계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둘의 앞날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자비의 논란이 풀어낸 사랑과 구원. 제67회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작 마미. Mom. 네, 두 번째 영화는 마미입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제 특히 논란 영화 중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네. 그리고 이제 몇몇 명장면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그런 저는 영화죠. 명장면 못 봤는데 포스터에 그 약간 낚여가지고 영화를 봤거든요. 네네. 포스터에 이렇게 멋있게 네. 자유를 갈구하는 한 젊은이 어떤 네, 보드를 타면서 네, 봤는데 그런 영화 아니더라고요. 어떤 영화였어요, 그럼? 되게 끔찍하고 무섭고 네. 잔인한 영화였어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약간 뭐 사랑이지만 뭐 엄마와 아들 혹은 이제 또 다른 이웃의 선의를 갖고 있는 세 사람 사이에서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네. 그게 완전히 지옥 같은 사랑, 전쟁 같은 사랑 얘기잖아요. 지옥이라고 하시니까 네. 감독도 이걸 지옥이라고 알고 있어서 이 스티브가 이제 그 보호소에 있다가 나온 장면 다음에 집에 도착해가지고 네. 오디오를 켭니다. 오디오를 켜면 헬이 나와요. 여기가 지옥이구나. 네. 근데 뒤에 하나 더 나오죠. 오가 나오면서 헬로가 뒤에 나오긴 하는데 감독이 의도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여기는 자체가 지옥이야. 띄어서, 네. 나와도 지옥이야. 네. 하지만 헬로 반갑다. 지옥에 온 걸 반갑다. Welcome 이렇게 to the hell, 이런 그런 것 거군요. 같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재치가 어쩌면 이 감독의 재치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초반에 이제 아들이 쉬운 아들이 아니잖아요.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그런 아이인데 그 이윤즉슨 아이가 ADHD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애정결핍증 같기도 하고 집착증 같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이제 분노조절 장애 같은 것도 앓고 있고 그래서 수도 없이 사고를 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상 보호소에 있는데 그 안에서도 사고를 쳤기 때문에 집에 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게 될 때 퇴소 명령을 하면서 그 담당자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시는 아는데 사랑과 구원은 별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딱 하게 되는데 C'est pas parce qu'on aime quelqu'un qu'on peut le sauver. L'amour a rien à voir là-dedans. 이 영화의 전체 테마가 그거인 것 같아요. 과연 사랑과 구원은 별개일까? 내가 아들을 너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를 들면 각각의 어떤 삶에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일까? 라고 했던 어떤 테마를 다루게 되는 것이죠. T'es fucking rentré d'une traite! Appelez mon amour pour te rattraper, tabarnak, ok? Arrête de me prendre pour un crise de cœur, esti!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이런 아들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될까라는 문제가 있는데 더 흥미로운 것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웃인 카일라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은 심지어 가족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선의를 갖고 있는 좋은 사람인데 어쩌다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게 되고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는 거의 시스터우드처럼 굉장히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고 아이한테도 애착을 갖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족하고 이 모든 것이 엮이게 될 때 과연 옆에서 선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가라는 문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이전에 다루었던 세상의 모든 계절하고도 약간 비슷한 네. 그런 테마까지 이 영화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죠. 한 가정의 불행을 네. 사회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고 그러니까요. 이웃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웃이 어떤 선의를 가지고 베풀었던 온정이
거둬들여졌을 때 네. 그들은 얼마나 더 불행해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고요. 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각각의 구성원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물어보는 질문의 영화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영화 엔딩을 보면 해피엔딩도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새드 엔딩처럼 보이는데 꼭 경우에 따라서 또 달리 보이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묘한 뉘앙스를 남기게 되는데 네. 엄마도 사실 이렇게 인생이 잘 풀린 사람이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이제 계속 해고를 당하고 있기도 하고 또 엄마도 이제 굉장히 터프한데 엄마가 터프한 것도 아마 세상과의 반작용 때문에 터프해졌을 거예요. Assieds-toi là, ferme ta gueule. Bonjour Diane, malheureusement, Shut up.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자기는 보호를 해야 되는데 아이는 또 굉장히 케어하기가 어려운 아이고 엄마가 푸념처럼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인생이라는 것은 포크하고 비슷해가지고 나쁜 패를 잡게 되면 정말 패가 망신하게 되는 거야라고 했을 때 네. 극 중에 등장하는 그 나쁜 패에 비유되는 게 자기 아들인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아들을 갖게 된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진퇴양난의 네. 그런 어떤 모자간의 사랑 얘기를 그거 다루고 원문을 모르겠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가지고요. 네. 나쁜 패를 쥐면 패가 망신한다. 질패자다. 이런 식의 어떤 라임을 쓰시는데 번역이 너무 좋더라고요. La vie, c'est comme une game de quilles. Quand t'as pas de boules, ça part mal en crise. 프랑스 사람들도 한자어에 능숙해요 굉장히. 그러니까요. 거의 한문어권인가 봐요. 네. 저는 그 초반에 나올 때 이제 이 영화 SF처럼 나오잖아요. 어떤 가상의 법칙과 가상의 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한 이유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률 체계로서는 사실 이 가족을 온전히 돌볼 수 없으며 우리가 잘못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어떤 비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영화 시작할 때는 에린 브로코비치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교통사고 나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에린 브로코비치는 혼자 꿋꿋이 떨쳐내고 일어나려고 거기서 이제 하지만 해고됐어. 엄마인 비안이 겪고 있는 삶은 에린 브로코비치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들인 스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디안의 모습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비에 놀라운 영화의 강점 중에 하나가 영화 한 편을 보게 되면 인상적인 장면 몇 개로 확연하게 떠올라요. 마미를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6년, 7년 이렇게 지났잖아요. 근데 마미의 몇몇 장면은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 영화의 형식적인 특성이 많은 것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있다면 화면 비율이 바뀐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디지털로 영화를 찍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그 화면 비율을 바꾸는 것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쉬워졌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화면 비율이 바뀌는 영화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특정 장면, 그러니까 보드를 타다가 마치 이렇게 본인이 뭔가 이렇게 적합한 세상을 열어젖히는 것 같은 행동을 하게 될 때 실제로 화면 비율이 확 바뀌면 그 장면에서 눈이 확 띄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그 장면 멋있거든요. 근데 다른 한편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장면이 너무 형식적인 서커스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이 두 네. 가지인데 다시 말하면 이 영화 속에서 일반적으로 보통 영화는 보통 1.85대 1 가로대 세로의 비율을 보통 비슷하라고 해서 1.85대 1을 쓰지 않습니까? 그다음 더 스펙타클하거나 또 다른 비율을 차용하는 영화 중에는 이제 2.35대 1로 더 긴 네. 시네마스코프라고 하는 비율을 쓰게 되죠. 근데 이 영화는 특이하게도 무슨 보통 아카데미라고 해서 옛날 고전 영화의 1.33대 1도 아니고 1대 1의 비율을 사용하잖아요. 딱 정사각형. 인스타그램 사이즈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군요. 네. 그래서 1대1의 비율을 사용하는데 그럼 1대1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정사각형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비율이에요. 우리가 보통 황금률을 생각해도 직사각형의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비율은 영화에서 거의 없는 사이즈인데다가 그 장면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되니까 우리는 불편하게 느끼는데 그게 사실은 의도죠. 왜냐하면 이 영화 속에서의 그 일단 기본적으로 인물을 잡는 것이 롱쇼트는 별로 없고 인물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클로즈업이나 미디엄 쇼트로 잡는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답답한데 그것을 정사각형 안에 가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물들이 세상의 각각의 몫으로 감옥 속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중요한 의도였을 거예요. 네. 또 한 가지는 사이즈를 바꾸고 싶은 거죠. 바로 그 장면에서 멋지게 열어젖히는 것을 말하자면 일종의 좋은 말로 하면 영화적인 아주 뛰어난 스타일로 네. 어떻게 보면 영화적인 서커스를 통해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장면을 볼 때 눈이 허걱하고 뜨이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뛰어난 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감독의 어떤 형식적인 의도를 지나치게 강박적으로 드러내는 측면이 또 논란한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양자를 모두 갖고 있는 명장면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화 전체의 조화나 어떤 모든 것들을 생각했으면 그것이 과연 좋은 선택이었을까라고 생각하게도 하는 네. 그런 모두를 갖고 있는 장면이죠. 돌란의 스타일이 먼저 딱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 나오는 음악이 오아시스의 원더월. 원더월인데 뭐 네. Save Me라는 나를 구해줘라는 게 직접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감옥 속에서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내가 열어 젖힐 거야 하고 열어 젖힌 다음에 그때까지는 저도 약간 과하다. 그리고 심지어 스티브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잖아요. 과하다 생각했었는데 약간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던 게 그 다음 장면에서 다 다시 줄어들죠. 갇힙니다. 네. 그게 언제냐 하면 엄마가 스티브에게 청구된 금액을 보는 순간 이 엄청난 금액을 내가 과연 내가 살아서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다시 감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또 반복이 되긴 하는데 너를 또 한 번 반복되는데 어쩌면 이 감옥이라는 걸 계속 상정을 하고 언제 열었다가 언제 닫는가를 생각할 때 어쩌면 그 리듬이야말로 돌란만이 할 수 있는 리듬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약간 그 닫히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단순히 그 장면을 그야말로 예쁘게 뮤직비디오처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생각은 드는 거예요. 돌란의 영화에서 스타일을 보게 되면 스타일을 감독이 왜 그렇게 썼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티아스와 막심도 보시게 되면 카메라의 위치에 삼각구도 같은 걸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누가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영화에서 그런 그 화면 비율을 사이즈를 바꾸는 것이 크게 두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뒷부분에 가면 엄마가 현실은 지옥 같은데 상상 속에서 아들이 번듯하게 자라가지고 잘 되는 미래를 상상한단 말이에요. 깨고 나면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다시 화면 비율이 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면이 왜 늘어나고 줄어들어야 되느냐는 영화적인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이 이야기에. 그런 부분에서 돌란 영화는 사실은 스타일이 확고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약간 강박의 산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명확한 밑그림 그대로 노출시킨다는 측면에서 영화의 여지를 좀 줄이는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다 정도인 거죠. 저는 뭐 예술의 형태가 다 다르지만 제가 좋아하는 예술은 모호함의 예술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안개 속에서 뭐가 나오는데 그게 뭔지 네. 잘 모르겠고 모호하게 설명하는데 자세히 설명이 되지 않는 그냥 삶이 그러니까 근데 어떤 한편으로는 이렇게 밑줄 그어주듯이 내가 느끼는 삶이란 이런 것이고 내가 분노하고 싶은 체제란 이런 것이라고 얘기해 줄 때 약간 속 시원한 측면이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돌란은 모호함을 포기하고 명확하게 자기가 느끼는 분노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런 식의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영화가 모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가는 과연 자기가 아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몰라서 그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질문하는 것을 만들어야 될 네.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돌란은 앞쪽인 것 같아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이 영화에서 이런 장면도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인데 엄마가 이제 가부를 해요. 돈이 없으니까. 가부를 해가지고 시장을 봐가지고 마트에다 사서 이렇게 들고 오는데 물건을 너무 많이 사니까 중간에 터져버리죠. 네. 그래서 바닥에 이제 물건들이 쫙 하는 어떤 비참한 상황이 되고 그걸 뒷모습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잡는 쇼트가 있거든요. 장면 자체는 굉장히 좋아하고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엄마의 어떤 그런 처지를 딱 응축한 좋은 장면인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영화에서 카메라에 찍는 원칙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찍지 않습니까? 스타일리스틱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 장면에서 딱 앵글이 바뀌어서 엄마의 뒷모습을 딱 그렇게 보여준다는 얘기는 그 순간에 비닐이 터질 것을 카메라가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가장 좋은 위치에 세워놨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영화는 실제로 그렇게 찍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카메라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바로 그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놀란 영화를 볼 때 우리의 감상의 폭을 사실은 줄이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야말로 대표적으로 표현주의적이면서도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거든요. 아유, 에리카를 모셔와야 되는데. 두 개가 감각이 저는 이게 농담처럼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하고 있는 어떤 슬픔이라는 감정과 표현하고 싶은 감정 같은 게 약간 상충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개를 다 하고 싶으니까 그런 것도 보여주고 이런 것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돌란 감독은 역시 표현주의적이면서 인상주의적이다라고 저는 요약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사실 음악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면서 약간 뮤직비디오 같은 장면도 많잖아요. 대사를 빼고 몽타주처럼 해가지고 음악을 실어서 심지어는 음악도 굉장히 길게 사용하는 그런 멋진 장면들. I am ready. I am ready. I am ready. 그렇지만 보고 나면 또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일 텐데 음악 사용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점이 많아요. 곡 중에 이제 원더월 나올 때 바로 원더월이 음악이 나오기 직전에 기침하잖아요.
원래 원더월을 그 앨범 그 모닝글로리라는 그 앨범을 오아시스 앨범을 들으면 노래 나오기 바로 직전에 기침 소리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영화적으로. 그다음 영화의 맨 마지막에 라나델레이의 본투 다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사는 굉장히 어둡고 쓸쓸한 그런 가사죠. 제목 자체가 본투 다이니까. 네. 근데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인 디안을 옆집의 카일라가 우정을 나누면서 항상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라고 부르거든요. 물론 스펠링은 달라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본투 다이는 사실은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발음이 같기 때문에 본투 다이가 다른 뜻으로 들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친다면 마지막 노래가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음악을 사용할 때 돌런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네.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 중에 한 그리고 편이죠. 절묘한 음악 사용이 하나 있죠. 가로케를 갔을 때 옆집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분위기 띄워줄게. 아이 오브 더 타이거 불러서. Ce que j'allais dire, c'est que quand moi je vais chanter Eye of the Tiger, ça va vous décomplexer pas à peu près. Eye of the Tiger. J'ai sorti ça des calendes grecques, toi. Ah non, moi depuis 82, j'ai jamais décroché. 분위기 뜰까요? 분위기 안 뜰 것 같은데요? 언제적 노래인데. 네. 저는 이 영화에서 카일라의 자리가 참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카일라는 처음에 이 모자를 보고 약간 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다가와서 스티브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Penses-tu que tu pourrais me rendre un petit service? 마지막 순간에 되면 카일라 역시 자기의 삶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다. Je suis venue te dire qu'on déménage à Toronto. 그럴 때 카일라의 자리가 우리 자리인 것 같아요. 어떤 슬픔과 고통과 상처를 볼 때 우리는 어디까지 그들을 보다 쓰다듬어 줄 수 있을까? 보듬어 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카일라의 어떤 선택이 어떤 사람은 매정하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할 만큼 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카일라의 자리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서 있어 봐야 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카일라는 저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더군다나 가족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인 것이고 영화의 마지막이 되면 이 세 사람이 같이 함께 즐겁게 박수치면서 이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네. 아름답게 장미 깔고 끝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장면이 과연 그냥 패배주의적인가라고 했을 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돌런 자체가 영화를 그렇게 쉽게 끝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마티아스와 막심도 보면은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딱 정확히 그 지점에 끝내는 것처럼 이 영화에서도 보면 그렇게 끝내는 것이 이 돌런이 이 이야기를 바라보는 감정적인 진실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마지막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전 연기적으로 마지막에 카일라와 디안이 나누는 장면이 진짜 너무 묵직하고 슬프기도 했었는데요. 그럴 때 이제 디안이 Moi, j'ai fait ce que j'ai fait.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나는 언제나 내 방식대로 살아왔고 난 승리자라고 얘기하는데 Fait que je gagne. 그때 울고 있는 디안의 장면을 보는데 저는 영화에서 묵직한 그런 한 방을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스티브가 아니라 저는 디안에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또 연기를 워낙 또 잘하기도 하고. 네. 네. C'est toute la ligne, tu sais. Je ressors gagnant de ça. Tout le monde est gagnant, là. Fait que, tarte ou grosse tarte, toi? Qu'est-ce que c'est mieux? 네, 제가 이제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카일라하고 디안이 어둑어둑한 실내에서 서로의 아픈 얘기들을 서로 막 터놓고 얘기하는 장면인데 Toi, c'est là que c'est commencé, là. Vandalisme, le vol, le fiolage, le criage, toute la gossage. 그 장면 한참 얘기하다가 서로 이제 슬프고 괴로운 그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가면 또 웃긴 얘기도 하다가 Il n'y a même pas de TV, moi. Pas de bowling, pas de zapping, esprit. Pas de boule à mon 34 heures. 까르르 거리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카메라가 이제 돌런의 특기이기도 하지만 바깥에서 그 모습을 롱쇼트로 비추어요. 그런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굉장한 뭉클하면서도 쓸쓸한 어떤 그런 감동 같은 게 담겨 있는 돌런이 굉장히 잘 만드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고의 한 줄은 워낙 대사량이 많아가지고 한 줄 뽑기가 쉬웠는데요. 네, 아쉬웠다고요? 난 또 어렵다고 하시는 줄 쉬워요. 알고.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네, 네. 그 중에서 저는 네. 돌란을
규정하는 한 줄이 뭘까 생각해 봤었는데 네. I Kill My Mother에 나왔던 인용한 게 있습니다. 네. 장곡도의 말인데요. 네. 엄마와 아들은 친구가 될 수 없다. 라는 장곡도의 말을 돌란이 인용을 해요. 어쩌면 그게 이 영화 마미는 그 장곡도의 말을 뒤집는 영화가 아닐까. 그 엄마와 아들은 친구가 될 수 있어 라는 영화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좀 재미있었던 부분이고요. 최고의 한 줄은 그 카피에도 나왔던 문장인데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사랑이잖아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사가 나오는 때가 언제냐면 이 영화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일 때 나와요. 그때 아들 스티브가 엄마한테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그럼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사랑이잖아 하는 얘기를 하는데 Toi et puis moi, on s'en encore. Mon Dieu, c'est ce qu'on fait de mieux, mon homme. Viens, ça. Viens ici. Pogne dans votre caille, là. 그 장면에서 상황과 이 대사의 불일치가 어쩌면 가장 슬펐던 장면인 것 같아서 그 대사가 저한테는 최고의 한 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은 이 영화의 대전제이고 사실은 한 번도 안 흔들려요. 네. 엄마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너무 끔찍히도 사랑하고 아들도 역시 엄마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사랑하는데 문제는 그 사랑만으로도 끝나지 않는 수많은 또 다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도 간단히 보아낼 수 없는 그런 네. 이야기를 다루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